안녕하세요. 저는 목성의 신수정이라고 합니다. 저의 렉처의 제목은 한서에서 배우는 자신의 소명을 알고 그다음에 공명을 이루고 그다음에 삶을 다 살아내는 종명을 하는 법입니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인생을 다 살아내는 방법,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서는 2000년 전에 그 반고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입니다. 제가 이 한서를 읽으면서 좀 특이하게 느꼈던 부분은 사마천 사기와 마찬가지로 한서도 그 개인이 쓴 거대한 역사서라는 점입니다. 그 방대한 자료와 인물들을 혼자 오롯이 다 그것을 만들어내고 정리하고 통찰해서 썼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고 한편으로는 고귀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하늘과 땅 사이를 살아간 인간으로서 자신을 아는 그런 깨달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소명을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반고 또한 옥살이를 하며 옥고를 치르다 죽게 됩니다. 억울하게. 즉 그 공명을 이루지도 못하고 종명을 이루지 못한 거죠. 하지만 한나라 시대 소아라는 최고의 승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진나라 폐연 지역의 관리였습니다. 작은 관리였지만 그 진나라 말기의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그 자신을 알아줄 사람으로 유방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진을 평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승상으로서 패승이라고 하죠. 승상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방이 기일을 하고 유방이 이제 항우와 한참 이렇게 겨루는 과정 중에서도 유방이 굴욕을 참아내고, 그러니까 항우로부터 굴욕을 참아내고 후위를 도모할 수 있게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를 이제 파촉 지역에 가서 한나라를 세우고 이제 유방이 전쟁에 싸우는 동안 후방에서 한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군비라든지 군사를 동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냅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이제 그 중원을 재통일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당연히 있어야 할 그 농공 행상 과정에서 그 다른 신하들의 반대를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한고조는 소아를 1등 개국 공신으로 인정합니다. 즉 공명을 이루는 거죠. 그 순간 소아는 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누군가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나 더 재산을 늘리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텐데 소아는 그것을 모두 버립니다. 어떻게? 즉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군비로 보내기도 하고 추가로 주어지는 노급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환고조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행동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짓지도 않은 죄를 자기 스스로 지어서 왕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안심시키는, 의심하지 않게 하는 그런 행동을 또 하죠. 그리고 항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그리고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승상으로서 한나라를 수성하기 위한 승상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성실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 또한 그 소아를 그 당시 아주 현상으로 숭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한고조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소아는 자기의 삶은 다 살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대로 그 집안은 현상 집안으로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죽어서도 한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제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그 자기의 소명을 알고 공명을 이루고 그다음에 종명하는 삶을 산 이 세 가지를 다 해내는 사람이 소아인데요.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도 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오만해지고 욕심이 이렇게 생기는 어떤 순간에 자신을 이렇게 잘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런 지혜가 한서가 저희에게 주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성 박신화입니다. 추천 집단지성 한서, 이것은 한서를 읽고 난 후 제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인데요. 집단지성의 사전적 의미는 다수의 개체가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성 또는 그 이상의 어떤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한테서는 나올 수 없는 그 이상의 힘이나 지혜를 얘기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서는 다수의 지성인들, 다수의 위인들을 통해서 각각 개별적인 인물전을 볼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이상의 어떤 지혜나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역사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입선된 인물이 그 다양한 명문장이 대거 수록돼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예를 들면 유학을 부흥시켰던 동중서의 천인 삼책문 전문이 수록돼 있고요. 전한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가이전에는 그의 치안책 전문이 다 수록돼 있습니다. 약 7천여 자에 달하는 방대한 글이고요. 문학에 있어서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수사를 쓰는 것으로 유명한 사마상여전에도 자허부, 상림부, 난촉, 불호문 등 그의 작품 전문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황제들의 조서나 그리고 현량들의 대책문, 상서문도 한서 전체의 곳곳이 다 수록되어 있는데요. 황제의 조서나 대책문 같은 경우는 당대 최고의 명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당대의 사상이나 철학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에서 제가 고르고 골라서 세 문장의 일부분만 좀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효문 황제가 즉위 직전에 남긴 조서, 그러니까 유서의 일부분입니다. 문제는 문경지치라고도 불려질 만큼 당대의 풍속을 안정케 하고 국력을 부흥시킨 황제입니다. 그의 조서문, 유조문 중에서 일부입니다. 짐이 알기로 천하의 만물은 태어나고서 죽지 않는 것이 없다. 이제 다행히도 천수를 누리고 죽으면서 고조의 사당에 나를 배양할 것이니 이는 총명하지 못한 짐에게 다행한 일이거니와 그것을 어찌 슬퍼해야 하겠는가. 천하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이 조서가 내려간 날부터 3일간만 곡을 한 다음에 모두 상복을 벗도록 하라. 꼭 곡을 해야 할 사람일지라도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하고 장례를 마치면 모두 그만두도록 하라. 패릉의 산천은 있는 그대로 두고 형세를 바꾸지 말며 후궁에 있는 부인 이하 소사까지 모두 본가로 돌려보내라. 이를 천하에 포고하여 짐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라. 후원 7년 여름 황제는 미양궁에서 붕어했고 패릉에 매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동중서의 천인삼책문 중 일부입니다. 매우 유명한 문장인데요. 하늘의 명을 천명이라 하고 질박을 본성이라 하는데 본성은 교화가 아니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욕을 감정이라 하는데 감정은 법도로 제한하지 않으면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왕도는 위로는 부지런히 천의를 이어받아 명에 따르면서 아래로는 백성들을 힘써 교화해야 본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하의 질서를 구별하며 욕정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나라의 대본이 세워집니다. 세 번째 문상은 이 한서의 저자인 방고가 마지막 권인 10권째에 자신의 글 부라고 하죠. 양통지부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왕도는 길고 길지만 인간 삶은 짧나니 대도는 하나이고 술법의 근원은 같으나 방법은 다르다. 신명은 인간보다 앞서 명을 정해놓았고 정성으로 신령에 통하여 외물 감응하나니 역시 유덕자에게는 돕는 사람이 있도다. 성현이 지난 길을 총괄해 살피고 미래의 철인과 마음 열고 이야기하리라. 효문 황제의 조서를 보면 통치자의 덕목이나 그 이후에도 표본이 될 만한 모습을 직접 보여준 것을 알 수 있고요. 동중서의 대책문은 한 나라가 체계를 잡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의 본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고의 문장은 역시 역사적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또한 역사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느낌이 전해지는데요. 한서는 이처럼 명문장을 두루 만끽할 수 있게 하고요. 이 긴 책을 다 읽고 나면 각각의 문장 이상에서 느껴지는 말 그대로 부분, 그 이상의 의미, 집단지성의 지혜, 그 힘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서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의지나 계획대로 될 수 없는 운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서 속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사를 보면서 이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인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외부의 힘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진나라가 사라지고 400년 한나라가 등장하는 사건에도 미리 계획될 수 없는 복합적인 인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시초에는 운명의 낫이었던 비와 어느 농부의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폭정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쌓여가던 어느 날 나라의 토목공사를 위해 소집된 천민 900명과 이들을 이끈 진승과 오강은 큰 비로 인해 소집 날짜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시 진나라는 가혹한 법률로 백성들을 다스렸기에 제 날짜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사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진승과 오강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나라를 위해 죽자라는 마음을 내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반란으로 중원의 통일을 이루어낸 진시황의 제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그때 큰 비가 내리지 않아 제 날짜에 도착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다음은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한 한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진나라의 멸망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죄수를 인솔하던 말단지 유방이 동네에서 어울리던 사람들과 반란군에 가담하면서입니다. 성품이 높지도 않았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던 한량 유방이 그때 모인 사람들과 나라를 건국하는 운명. 신하 중 최고의 자리에 오른 조참과 소하는 지방의 하급관리였고 전쟁의 신 한신은 별 볼 일 없던 백수였으며 홍문현 연회에서 유방의 목숨을 살린 번쾌는 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옹립하고 국가를 어지럽힌 여씨 일족을 제거한 한해 주공 주발은 나팔스였고 관영은 마부였습니다. 그 외에 유방의 가족을 끝까지 지켜준 하우영은 마부였습니다. 관영이 비단장수였네요. 이렇게 각양각색의 서민들이 모여 한나라 건국이라는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건국의 주인공이 될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진나라의 폭정에서 고통받던 백성을 구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는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장우에서 각각의 사람들은 그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 일을 욕심없이 해나간 것입니다. 결국 한나라의 건국은 유방을 비롯한 공신들이 각자에게 있었던 수많은 인연과 욕망과 능력을 사심없이 발휘하며 관계 안에서 자신을 확장해 나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삶의 중요한 태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기대나 확정이 무의미한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스스로 할 일을 찾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 채 욕심 없이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고조 유방의 지도자적 자질에 대하여 오래 기억될 만한 일 중에 하나는 한서를 접한 것입니다. 한서는 한나라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요. 한서에서는 한나라 시대의 수많은 인물들의 추적과 행적이 실려 있습니다. 나라를 건국하고 세우는 것은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나라의 국운도 지도자의 자질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중에 한나라를 세운 장본인인 유방의 지도자적 자질에 관심이 끌렸습니다. 유방은 폐연 시골 동네에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건달로 시작되지만 마침내 한나라 황제로 등극합니다. 황제로 등극하지 많은 전투와 싸움, 인물들의 만남 속에서 유방의 지도자적 면모는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진나라의 폭정으로 밀란이 일어나고 영호 호걸들이 일어나 진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유방이 먼저 진나라 궁전 미양궁에 입성합니다. 미양궁에는 화려한 궁전, 온갖 진귀한 물건, 보물, 미녀들이 가득하였는데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만 부하의 충고 한마디에 눈앞의 욕망을 미련 없이 접습니다. 큰 욕망을 포기할 줄 아는 태도가 역시 큰 지도자의 자질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방고의 아버지 반표는 유방의 지도자적 자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유방은 관대 명철하였고 인자였으며 사람을 잘 보고 잘 쓸 줄 알았다.
거기에다 성실하면서도 지무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했으며 좋은 일을 베풀면서 용의를 잘했고 여러 충고를 잘 따랐으며 시루를 잘 이용하였다. 입안에 든 음식을 토하면서 즉시 장량을 개책을 받아들였고 발을 씻다가도 그만두고 여객의 말을 경청했으며 무술인 누경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포기하였고 상산 사후의 명성을 받들어 자식 사랑을 끊었다. 군사 중에서 한신을 발탁 등용하였고 망명한 진평을 받아들였으며 영웅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도록 여러 방책을 다 채용하였다. 그러면서 큰 지도자는 하늘이 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많은 역사서들이 다루는 내용인데요. 유방이 천하를 차지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유방이 항우를 누르고 처음 황제로 등극했을 당시 여러 제후와 장수들한테 자신이 천하를 얻고 항우는 천하를 잃은 원인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도록 명합니다. 이때 한 장수가 말하죠. 폐하는 성격이 오만하고 타인에게 예의가 없는 반면 항우는 인의를 존중하여 타인을 아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폐하는 장수를 보내어 성과 유세를 공략한 후에는 전리품과 포로를 모두 상으로 나누어 주었고 이익도 모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어진 자와 재능 있는 자를 질투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을 모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의심하며 싸움에 이긴 사람의 공로도 인정해주지 않고 전쟁에서 빼앗은 것을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녀자의 용기니 바로 천하를 잃은 원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방이 말했어요. 공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구려. 만일 군막 안에서 책략을 세우고 천리박 전투를 지휘해 승리를 거두는 일을 말한다면 나는 장량보다 못하오. 백성을 관리하며 군량 보급선이 끊어지지 않게 공급하는 일이라면 나는 소아보다 못하오. 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투마다 승리를 이끌며 적을 항복시키는 일이라면 나는 한심만 못하오. 이 셋은 모두 걸출한 인물이요. 나는 그들을 쓸 줄 알았어.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은 원인이요. 하지만 항우는 범중 한 사람조차 제대로 써먹지 못했소. 그래서 나에게 패한 것이요. 자신보다 능력 있는 장군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협력하여 큰 대업을 이루는데 본인의 능력을 앞세우려 하지 않는 겸손함, 사람을 잘 쓸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솔직함이 유방이 큰 지도자인 황제가 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은 사람을 잘 쓸 줄 아는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한서는 정말 드라마보다 재밌는 진짜 흥미진진한 역사책이었습니다. 그 한서를 펼치게 되면요, 2000여 년 전에 한나라가 흥망성쇠 속에 살아갔던 그 많은 다양한 삶들이 진짜 드라마보다 더 생생하게 펼쳐지는데요.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마음에 좀 많이 남았나 생각해 보니까 제 2대 황제였던 효해제가 마음에 좀 많이 떠올랐어요. 이 해제의 아버지 유방은요, 많이 들으셨죠? 이 유방은 항우와의 전투 중 도망갈 때 그 마체에서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이 어린 해제를 발로 차버려요. 그래서 막 자기 도망가기도 하고, 또 황제가 되고 나서 해제를 태자로 임명해 놓고도 그 사랑하는 애첩 척부인의 아들이 나를 닮았다고 그 해제를 패하고 자기 태자로 만들려고도 시도를 하죠. 해제 입장에서는 참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를 돕고 이 해제의 어머니는 여태온데요, 아주 무시무시하죠. 그 굳건하고 강인한 여인이었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아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자도 독살해 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어머니죠. 그런데요, 이 해제는요, 이런 대단한 부모를 두었는데 정말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권력의 아귀다툼 같은 속에서 살면서도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가,
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유롭고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황제가 되고 나서도 신하들, 대신들의 말에 정말 경청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요. 그리고 배달은 형과 그리고 동생이었을지언정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냅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보호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오가 그 어린 동생 조항을 독살해 버리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자기의 가장 최대 정적이었던 척부인을 손과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눈도 뽑아버리고 귀를 태워버리고 돼지우리에다가 집어넣고 인간 돼지라고 조롱하면서 해제에게 보여줍니다. 해제는 그 흉측한 모습을 보고 진짜 꼬꾸라지면서 너무 놀래죠. 놀래면서 정말 병을 얻어서 1년 내내 앓고 정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어머니에게 여태우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서 이 왕위를 도저히 이어나갈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죠. 그 엄마가 망가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해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속이 타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제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것이 뭐 술을 마신다든지 여색으로 이렇게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으로서 여태오에게 저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재위 7년 만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여태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보내버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던져가며 여태오에게 말을 했기 때문일까요? 해제의 시간과 그리고 여태오가 다스리던 그 시간이 한나라의 시간 중에 정말 백성들의 삶만큼은 풍족하고 태평했다고 평가되어집니다. 사마천과 다르게 반고는 이 해제기를 넣으면서 이 인의롭고 염치를 알았던 군주의 모습을 그려내는데요. 연약했지만 이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았던 이 해제의 사람을 살리려던 그런 기운이야말로 한나라를 굳건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생명력의 근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한서는요, 인생의 선택 기로에서 자기가 방향 설정을 하고자 할 때 나를 잠시 내려놓고 빠져들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좋은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보다 짱 재밌는 이 한서를 여러분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강의할 인물은 한나라 무제 때의 인물 동방삭입니다. 동방삭은 삼천갑자 동방삭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저승사자들을 속여서 자신의 수명을 길게 늘렸던 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한국의 탄천에서 저승사자들에게 잡혀갔던 그런 이야기라던가 그에 얽힌 재밌는 설화가 많은데요. 오늘 저는 한서에서 그리고 있는 동방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서가 일반적인 역사서와 다른 점은 일반적인 역사서는 사건과 사고 중심의 연대기적 그 서술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한서는 거기에 서정적 서자의 터치가 더해져서 굉장히 그 이야기거리가 풍부하고 딱딱하지 않고 매 챕터마다 새로운 이야기거리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방삭의 이야기인데요. 동방삭은 사실 그 역사적으로 큰 사건에 얽힌 인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역사서에 수록될 정도로 큰 업적을 이룬 인물도 아닙니다. 하지만 반고는 한나라 역사 속에서 이 동방삭이 처해 있던 매우 흥미로운 시간적 공간적 배치에 주목해서 그의 이제 글과 흔적을 한서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동방삭은 은둔자였습니다. 그는 광대처럼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했고 그리고
정각에 소변을 두고 그리고 뭐 허락 없이 고기를 함부로 가져가고 이런 기행을 해서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을 피해갔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삶에 더 격렬하게 부딪히기 위해 은둔했던 매우 역설적인 캐릭터였는데요. 그 부딪힘이란 바로 앓매 실천에 있었습니다. 한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동방삭이 때로는 천자의 안색을 살펴 직언으로 간쟁을 하여 천자가 자주 받아들였다. 공경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동방삭은 언제나 당당하였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서 안색을 살펴라는 말은 아첨하려고 눈치 본다는 뜻이 아니고 상대방의 수용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직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평소에는 허허실실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필요한 때에 정책의 과오에 대해서 과감하게 직언하는 모습. 방고는 동방삭의 이런 점을 부각시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동방삭은 그가 처해 있던 역사적 흐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확장된 역사관 속에서 그 자리와 때에 맞는 직언을 하고 그 역사의 순방향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배운 것을 얼마나 체화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었나. 그 반대로 오히려 찰나에 머무는 타인의 어떤 얕은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동방삭이 온몸으로 저희에게 알려주는 어디에서나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치열하게 몸으로 익히고 허허실실로 덕행을 숨기고 우직하게 실천하자.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성 김미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서의 백미 가희의 치안책입니다. 한나라의 역사서인 한서에는 대책문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생장과 소멸이 나라의 생로병사를 결정짓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문은 정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방향을 모색하고 건의한 내용으로 그 시대를 이끌었던 정치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검찰의 개혁입니다. 검찰이 권력과 유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수사하는 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논의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뜨겁습니다. 현재 검찰기관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특정 지배계층의 권력 유지나 검찰기관의 체제 유지를 위한 검사들의 권력 남용으로 사용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제가 한서 중에서 치안책을 주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치안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해 시황제는 통일 후 짧은 기간 통일 제국을 이룩하고 멸망합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는 상항의 법가를 채택하여 성과만을 따지는 정책을 실행한 지 2년에 백성의 숙속이 나빠졌습니다. 또한 시황제는 만리장성이나 아방궁 축조 등의 무리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부역을 부과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리들의 부조리와 부패는 심해졌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게 되면서 진해 시황제가 통치한 지 13년 만에 나라는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봉기했습니다. 둘째는 진해에 이어 한고조 유방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정비할 때 제후들은 세력을 키워 10여 년의 반란이 9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고조는 이를 평정하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황건이 안정을 위해서는 제후들의 세력을 견제해야 합니다. 제후들이 황제의 허락 없이 벼슬을 내리거나 죄를 사면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제후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나라의 영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천하를 안정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최고 지도자인 황제의 정치적 지향점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온주 세 나라는 백성을 예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는 수대에 걸쳐 백성들이 평안했습니다. 나라의 풍속을 정비하여 관리들이 사치하는 풍조를 막아서 백성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치안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황제의 통치는 백성을 위해 군림하고자 했기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효몬 황제는 가이의 치안책을 바탕으로 한 무위의 정치를 했고 전한 시대 중에서 가장 태평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한을 멸망시킨 왕망은 개인의 출세와 권력을 욕망했고 왕망의 세력을 견제할 사람이 없었기에 역사 속에 난신적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권력기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민을 위한 법을 제도화해서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남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서를 읽다 보면 크게 자극적이지 않은 내용인데도 눈시울이 이렇게 젖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한서의 이런 맛을 전해보고자 그 이릉과 송우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릉은 한무제 때 명장군입니다. 말 타고 활을 쏘는 기사에 능했고 하사에게도 겸양해서 칭송이 높은 장군인데요. 이때 한무제 때는 그 흉노 정벌 정책으로 많은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릉도 기병 5,000명을 병을 이끌고 흉노 기병 3만 병을 상대로 아주 용감하게 싸우는데요. 이릉의 전술에 흉노가 크게 놀라서 8만 기병으로 늘려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릉은 싸우면서 남쪽으로 이제 후퇴하면서 흉노 수천 명을 계속 죽여가면서 후퇴하면서 계속 그렇게 공적을 세우면서 갑니다. 근데 흉노는 도저히 이릉을 못 잡겠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릉 부대의 어떤 군우가 이제 그 흉노에 투항하면서 이릉 진영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릉의 군사를 격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결국 이릉은 패전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군사가 잡히더라도 훗날을 계약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같이 한언년 장군과 같이 장수 10명의 수행을 받으며 탈출을 시도하는데 흉노 수천 명이 추격해오면서 결국 한언년은 전사하고 이릉은 천자를 뵐 면목이 없도다라며 투항을 합니다. 얼마 후 한무제는 이릉을 구하기 위해서 공손오를 시켜 이릉을 구출하려고 보냅니다. 그러나 성과가 없이 돌아오면서 그 포로의 말을 전하는데요. 이릉이 선후의 군사들에게 한군에 대비하는 전술을 가르친다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한무제는 그 이릉의 모친, 아내, 동생까지 일족을 멸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한에서 이제 사자를 보내는데 그 흉노에 왔을 때 이릉은 왜 자신의 가족을 그렇게 다 주사를 했는가? 내가 한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전술을 가르쳐줬다 네가. 그렇게 보고가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됐고 사실 그렇게 흉노에게 전술을 가르쳤던 사람은 이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서. 그래서 이제 이릉은 이서 때문에 가족이 처형당한 것을 애통하게 여기고 사람을 시켜서 이서를 죽입니다. 이때 이제 선우는 이릉이 장하다 여겨 딸을 이릉에게 시집을 보내고 우교왕에 봉해집니다. 그럼 이릉은 이런 슬픔 속에서도 다시 삶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소제가 즉위하고 나서 사신을 보내 이릉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릉은 대장부가 또다시 욕을 볼 수야 없소라며 거절하고 흉노에서 20년을 더 살다가 병사합니다. 또 한편 소무라는 사람은 흉노와 이제 그 화해 분위기로 갈 때 포로들을 서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신으로 가게 된 인물인데 돌아올 때쯤 흉노에 이제 모반 사건이 일어나면서 같이 갔던 사절 장승이 연루되어 처형 위기에 처합니다.
소무는 바로 자기 목을 칼로 찔러서 자결을 하는데 이 흉노왕은 소무의 인물됨이 아까워 살려줍니다. 그리고 투항을 계속 권유하지만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19년간을 버티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고 시베리아까지 보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한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부절히 닳도록 그걸 간직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때 흉노왕이 이릉 장군을 시켜서 설득을 해봐라, 투항을 권유해라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릉 장군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무는 끝내 거절하고 이릉은 이 소무의 충성심에 크게 탄식하면서 아 의사로다, 나의 죄는 하늘까지 닿았도다 라며 눈물을 흘려 옷소매를 적시며 헤어집니다. 너무 여기가 이제 좀 그 감정이 올라오지 않나요? 결국 소무는 한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릉이나 소무나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도 이렇게 이어지는 삶은 또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까지 죽음은 죽었지 절대 투항하지 않겠다는 소무를 보면서 이릉이 느꼈을 슬픔과 또 자기 가족에 대한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전쟁에 패한 장군이 투항해서 살아간다는 거는 죄인 그 이상의 별 가치가 없는데 한서에서 보여주는 이들의 삶은 선악 시비를 떠나서 그 선악 시비를 넘어서는 그 삶,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저에게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줍니다. 오늘 렉처의 제목은 소무라는 한 위인입니다. 요 그림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분이 소무입니다. 네. 저는 그 생명력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한서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생명력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맨 처음에 떠올려지는 사람이 소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무가 돼서 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나라 소무입니다. 한나라 초기부터 흉노는 한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한나라는 흉노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화친하고 한편으로는 무력을 쓰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무제 황제의 명을 받들어 흉노의 사신으로 갔다가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그만 흉노에 억류되고 맙니다. 살아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칼로 목에 찔려서 죽으려고 했으나 살아났고 그 절개를 높이 평가한 선우는 저를 이제 흉노의 신하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선우는 저를 이제 굶어 죽이려고 했었고요. 저는 눈과 속꼬리 털을 먹으면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 며칠이 지나도 이제 제가 죽지 않자 선우는 저를 이제 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북쪽 바이칼호스로 보냈습니다. 때때로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그 들쥐의 구멍을 파가지고 그 풀씨를 꺼내 먹으면서 이제 장장 19년을 버텨냈습니다. 오직 하나 한나라로 살아 돌아간다는 일념으로. 다행히 이제 흉노와의 관계가 좋아져서 저는 이릉을 만난 후 다시 한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제가 모셨던 그 무제 황제는 붕어하시고 그 아들인 소제 황제가 저를 이제 맞아 주셨습니다. 이제 수고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은 저를 흔들리지 않는 소무, 뭐 생명력의 소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단지 제 역할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반고 선생은 이제 논찬에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방의 사신으로 나가 군명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 이제 다시 이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한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서이지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굳건히 지켜낸 소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죽고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유배지에서 19년을 살아내는 것이 소무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요즘 조그만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자기의 그 생명을 포기하는 우리 시대의 병증에 대해서 소문은 생명이란 그렇게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한서가 나와 다른 타자를 대하는 법입니다. 한나라 울타리 밖에 많은 타자들 중에 저는 특히 흉노와 서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로 흉노는 한에게는 가장 강력한 외부였습니다. 이들은 한나라가 존속하는 내내 끊임없이 한을 괴롭혔는데요. 한에게는 가장 덕분에 한나라도 살기 위해 화친책도 취해보고 전쟁도 벌이고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이들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실익은 별로 없었다는 데 있죠. 뭐가 되었든 결국에는 한나라의 국고를 바닥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한의 입장에서는 흉노는 참 나쁜 놈들입니다. 어찌 보면 한서에서는 흉노의 단점을 들추며 불리한 기술을 했을 것도 같은데 여기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먼저 방고는 흉노에 대해 어린아이들도 수월히 말을 타는 점, 불리하면 도주하는 점, 또 문자나 책이 없어 말로 약속을 하는 점 등 유목민적 풍속에 대해 매우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합니다. 또 논찬에서 흉노는 외부이기에 안으로 불러들일 수 없으며 멀리에 두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또 중국의 법을 그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방고 자신이 한나라 사람임에도 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흉노를 폄하하는 기술은 보기 어렵습니다. 한서에서 그냥 그들은 나와 다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미지의 땅 서역입니다. 서역 개척은 한나라 때 시작되었는데요. 서역전에는 기본적으로 서역 여러 국가들의 지리적 거리, 특산품, 또 사람들의 습속 등 여러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그중 재미있는 것은 당시 한나라가 서역에서 갖고 있던 입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인데요. 한나라가 서역국끼리의 전쟁에 대군을 파견하는 모습, 또 전쟁에 승리하고도 노예품은 모두 다른 나라들한테 빼앗기는 장면, 또 한나라 사신들이 서역에서 푸대접을 받는 장면 등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서역전에는 한 무제가 윤대를 증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조서, 윤대 죄기조가 실려 있는데요. 이 조서에는 서역 개척에 대해 후회하는 무제의 마음을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수십 년 개척의 노력 끝에 후회하는 조서를 실었다. 좀 재미있지 않은가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흔히 한무제의 영토 확장이나 서역 개척에 대한 업적을 중요시하는 것과 다르게 방고는 서역 개척이 정말 필요한 일이었는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 바로 우리가 한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서초동과 광화문, 또 난민 혐오 등등 우리가 나와 다른 타자와 겪는 갈등은 끝이 없죠. 2000년 전에도 당당하게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타자와의 만남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한나라 사람들을 보며 오늘날 나와 다른 이를 대하는 우리의 편협하고 거친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는 그 비극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릉과 사마천과 소무가 우리가 전에 장안에 여행을 갔잖아요. 목성에서 갔는데 거기에 미양궁에서 세 사람이 다 만났습니다. 그 한무제 때 이릉하고 소무는 시중이어가지고 장군이거든요. 소무도 장군이기 때문에 같이 만났고 시중으로 같이 활동을 했고 사마천도 아는 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안에 가가지고 미양궁에서 같이 세 사람은 만났던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비극을 같이 연결돼 있다고 봐가지고 제가 글을 적었고요. 이름은 자는 소경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상훈쌤하고 옥주쌤에서 그 이릉하고 소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전쟁에 대해서 잠깐 설명만 하고 이건 한서에 나오진 않지만 역사에 나오는 책인데요. 천안 2년 해가지고 한무제 천안 2년이 기원전 99년 9월 달에 이릉이 거연성에서 중계산까지 300km인데 여기를 걸어서 갑니다. 근데 그 전에 이사장군 이광리하고 공소노 장군을 이쪽에서
파견해서 우연항하고 자연항을 쳐서 선우정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얘네들이 가다가 얘를 친 것 같긴 한데 돌아오다가 전멸합니다. 얘네들이 거의 전멸하거든요. 그래서 전멸을 하는데 이릉은 장안에 가서 무제한테 가니까 무제가 보급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 장수가 5,000명 있는데 자기 장수들은 일당 1,000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 주천하고 장액에서 이릉이 기른 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군사들 데리고 간다고 해서 5,000명이 된 거고요. 그래서 가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거연성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300km 정도 되는데 한 달간 걸어갑니다. 가가지고 여기에서 선우를 만나면서 아까 그 옥주쌤 얘기한 대로 완전히 깨졌는데 깨지진 않았는데 이게 너무 잘 싸우니까 얘네들을 불러가지고 8만 명을 불러가지고 기병대를 해서 완전히 전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릉이 패배를 하면서 투항을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인데 그 다음에 투항을 하게 된 걸 알게 된 게 이제 기원전 99년인데 그때 사마천이 태사령으로서 무제 옆에 있었는데 무제가 사마천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릉은 그 부모한테 효도도 잘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릉이 5천 가지고 가서 싸웠는데 대단하게 잘 싸웠고 몇 천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투항은 했지만 한나라에 가서 한나라에 보답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하니까 그때 이사장군 이광리가 무제의 처남이거든요. 그 처남이 거의 패하고 오니까 그거에 대한 반감이 들어가지고 사마천을 궁영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영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사마천이 궁영에 처하게 되고 이릉은 패하게 되는데 이릉이 패하기 1년 전에 그 상훈쌤 강의에서 소무가 중랑장인데 중랑장은 그 장군이거든요. 사신보다 이제 장군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선우한테 잡혀가지고 바이카로스까지 가는데 아마 6개월 이상은 걸어갔을 거예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멀은데 거기 가서 나중에 한나라로 돌아간 걸 빼면 한 15년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자식도 낳고 흉노 부인을 얻어가지고 그런 건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한나라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킵니다. 근데 이릉이 문제인데 이릉은 나중에 19년 뒤에 소무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돌아가는데 그때 마지막 돌아가면서 이릉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교왕? 우연왕에 임명됐기 때문에 그리고 흉노 부인을 얻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선우와의 의리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무가 돌아가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자기 가족도 무제가 다 전멸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자기는 돌아갈 곳이 없다 하면서 소무를 보면서 마지막 한나라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 시 한 편을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이릉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하나 남겼는데 한소에 나옵니다. 경만리의 서도와 위군장해 분흉노 로궁절해 시인최 사중멸해 명의태 노모이사 수욕보은 장안귀 말리길을 떠나 고비사막을 지나서 황제의 장군이 되어 흉노와 분전했다. 운이 다해 흉노 대군에 막히어 길이 막히고 무기 또한 찢어졌다. 부하 병사는 전멸하고 나는 붙잡혀서 나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도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하여도 노모는 돌아가셔서
나는 돌아갈 곳이 없도다. 이렇게 하면서 한나라와 영원히 이별합니다. 그 이릉은 이 이후에 기록은 없고 10년 정도 더 살다가 병사한 걸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 그 이릉이 산 거는 30년 정도를 흉노 땅에서 살았거든요. 살면서 고향에도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자기 처자식이나 부모 하나 있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기 집 다 전멸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아니, 나 같은 경우라면은 소무처럼 그냥 투항을 해서 살았을까? 아니면 소무처럼 투항하지 않고 19년의 충절을 지켰을까? 아니면 이릉처럼 투항을 해서 흉노 땅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